자,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바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다룬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절약 설계 기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두 문제 정도 내는데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을, 외피 면적이 커지면 에너지 손실을 많을 수밖에 없죠. 외피 면적은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나온 유형의 문제는 법령에서 이제 따다냈기 때문에 다시 출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물이 흐르고 있는 원형 배관에서 간지름이 2분의 1로 감소되며 이때 배관의 물의 속도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단 배관의 물의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일반 유량은 간 단면적에다 유속을 곱한 것이 유량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식에서 유량 개념은 간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유속인데, 이 간단면적이 4분의 8D의 자성이잖아요. 4분의 8D의 자성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속적인 측면을 몇 배로 증가하는가?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간지름에 대해서 이 제곱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속 개념상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다룬 건데 이 식의 개념 아느냐 모르냐. 그러면 이것도 계산 문제는 한 번 나오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간지름이 2분의 1로 감소되니까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배가 빨라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팽창탱커, 팽창탱커는 물에 이런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죠. 팽창탱커 필요하고요. 공기 빼기 밸브는 배관 내에서 공기를 제거해줌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 공기 빼기 밸브 있겠죠. 그리고 순환 펌프, 급탕은 공급 원리가 팽창 탱크의 압력 차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순환 펌프의 개념이 있어요. 공급 펌프는 없고 순환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탕조는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 온수 탱크가 저탕조죠. 근데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는요, 이거는 역류 방지기였죠. 그래서 이제 저런데 오수나 이런 데서 또는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급탕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 방지가 이 버큐um 브레이크가 15회 때 위생기구 및 배관 그쪽에서 한번 출제가 됐다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급탕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자주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게 고가 탱크죠. 그러면 이제 고가 탱크는 올해 시험 나왔으니까,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대략적으로 지문 정도 나오거나 또는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인 펌프 직송 방식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급수 방식이 나오면 그 방식, 그래서 탱크 없는 부스 방식 내지 아니면 급수 방식의 종합 문제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급수 방식에서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고가 탱크 단수 시에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죠. 얘는 단수 시도 되고 정전 시에도 둘 다 동시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도 꼭지 토출 압력 변동을 한다. 자, 이거는 수도 직결 방식이 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이 고가 수조 방식은 항상 수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하고 떨어진 수정가의 거리만큼 수압을 항상 일정하게 받지. 그래서 이 수도 본관의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됩니다. 고가 탱크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고가 수조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저장하면 썩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염 가능성 가장 큰 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고, 네 번째, 고가 탱크의 수위면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이 증가되죠. 그래서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과 배관의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 압력은 최상층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5번 문제 보시면, 자, 이 배관의, 자, 신축염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슬리브형, 벨로즈형, 슬리브 조인트, 프렌지염, 볼륨. 그래서, 바로 4번 프렌지염이죠. 이 프렌지염은 우리가 이럴 때 많이 합니다. 보통 밸브류나 이런 자 우리가 뭐 부속품류 이런 거를 갖다가 쉽게 이제 교환 교체하기 위해서 또는 직관이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프렌지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렌지염에 대해서 보십시오. 25번 문제에서는 자 거기에서 신축염의 종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프렌지염 또는 프렌지 접합이라 하죠. 요걸 아마 언급을 할 거예요. 앞으로 시험은 이 프렌지염에 대해서. 그래서 프렌지염을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참 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는 거 이것이 프렌지염이다. 그래서 프렌지염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총합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박스도 만들고.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자 배수 트랩의 자 봉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봉수보호는 자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맞죠. 그다음에 자, 이 니은의 배수관에, 자, 이 부착된, 보통 고형물을 청소하는 데 이용된다. 자, 고형물을 청소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자, 저거죠. 예. 자, 보통, 청소구, 클린아우트, 청소구에 뭘 설치했는가? 보통, 베니 밸브, 찌꺼기 제거 밸브, 베니 밸브를 설치해놨죠. 베니 밸브. 요 개념이고요. 니에는. 그리고 디귿의 신선한 외기를 통해서 배수관의 청결 유지한다. 해서 맞는 문장이죠. 통기관 설치 목적 맞고, 그 다음에 리얼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 벌레가 실내로 침투하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리얼은 리얼 개념은 저거 개념이죠. 이건 트랩의 설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배수관 내의 압력 변동을 자 흡수해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바로 맞죠? 맞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 설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통기관은 도시기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기관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벤트의 약자 V를 쓰면 통기관입니다. 벤트의 약자 V를 쓰면 통기관 표시법이라는 걸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 서징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 자, 그래서 1번에 전기가 배관 내에서 응축되어서 배관 굴곡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유발되는 것은 스팀 해머죠. 스팀 해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만수 상태로 흐르는 간의 통로를 갑자기 막았을 때, 자, 수압의 상수로 압력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월터 해마죠. 습격작용이고, 그래서 보통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생기는 것은 습격작용이죠. 그리고 3번에 산형의 특성이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 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저거죠. 서징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정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공동현상이죠. 공동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배수 수직간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할 때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겨서 발생한 트랩 내에 물이 흡입되는 것을 보통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시험에 나온 것들이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온 것은 저기 나왔었죠. 공동현상 나왔었고 습격작용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은 이미 출제가 된 거고, 예, 서징현상 물었으니까. 그러면 5번에, 자, 27번 문제는 5번 지문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에 대해서는 한번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면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체크 밸브는 유체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는 목적을 설정한 체크 밸브죠. 그 다음에 2번에 글로우 밸브는 유체의 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슬루스 밸브는, 자, 글로우 밸브가 아닌 게이트 밸브죠. 게이트 밸브고, 보통, 글로우 밸브는, 자, 스톱 밸브입니다. 그래서 마찰 유체의 저항 손실 가장 큰 밸브가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고요. 자, 슬루스 밸브는 일명 게이트 밸브라 하죠. 게이트 밸브의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입니다. 그리고 특히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는 급탕 배관 도중에는 설치를 금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의 몸통 내 중심축에 에서 원판의 형태의 디스크를 설치한 것이 바로 버터플라이 밸브고요. 그 다음에 자,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 붙여 있는 구멍에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진 게 볼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가 이 게이트 밸브죠. 유체 저항성이 가장 적은 게 바로 게이트 밸브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위에 2번도 바로 게이트 밸브입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그래서 글로우 밸브가 틀리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혹시 이제 알아둘 거는 1번의 체크 밸브죠. 28번의 1번의 체크 밸브, 역류 방종 밸브, 체크 밸브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체크 밸브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29번 문제 본 수질오염 지표로서 물속에 용존한 산소의 최고 쉬운 문제죠. 이 DO를 갖다가 냈습니다. 뭐 다 거의 내고 이제 이제 DO 개념까지 냈죠. 그리고 SS도 출제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언급되긴 좀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관한 기밀 및 결로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단열재 이연부는 최대한 밀착시켜서 시공하거나 두 장일 엇갈리게 시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벽체 내부의 결로 방지에서 단열재는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 방습층은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보통 방습층이죠. 그래서 이 방습층은 항상 기억할 것이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실내측이에요. 실외측에 설치하면 돼. 실내측 중에서도 고음부 쪽에 설치합니다. 고음부에 방습층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을 그래서 틀리게 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건물 외피의 단열 부위의 접합부나 틈 등에는 밀폐할 수 있도록 코킹이나 가습기 등을 사용해서 기밀하게 처리하면 되고, 이때 뭐 가습기는 정형 제품이죠. 가습기. 그래서
교수님들이 원래 이 가스켓이라 씁니다. 원래 발음상은 게스켓인데 이 가스켓이라고 잘 씁니다. 예, 그래서 15회 시험 때도 창호 내면서 가스켓 정형 부정이 내고 가스켓이 또 지문 나왔죠. 예, 그러면 올해 시험에 유리공사에서 가스켓 아마 시방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단어에 하나씩 숨겨놨습니다. 나올 거를. 그래서 가스켓은 우리가 창호공사에서 가스켓 시공에 대해서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1번 문제 보시면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스 설비. 그러면 중압은, 우리가 중압 기준은 우리가 그 압력 가지고 그 문제는 장난을 쳤는데, 중압 기준의 기준은 이것이 되죠. 가스의 중압은 0.1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그래서 킬로파스칼이 아닌 메가파스칼 단위죠.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죠. 미만까지를 우리가 중압이라고 하죠. 중압. 그러면 메가파스칼과 킬로파스칼의 차이점은 뭐야? 킬로파스칼하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100kPa이 1메가파스칼입니다. 100kPa이 1메가파스칼 됩니다. 1메가파스칼. 그래서 단위를 바꿔서 냈습니다. 단위를.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은 단위가 좀 작기 때문에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에 틀리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호칭전 13mm 미만의 배관 1m, 배관 지지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1에서, 13mm, 33은, 우리가 2m, 그리고 33mm, 이상 되면, 우리가 간이 33mm 이상 3m마다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죠. 전멸기는 무엇인가 하면 스위치가 전멸기입니다. 그리고 4번 입상관의 밸브는 보호상자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바닥에서 1.6에서 2m 설치 높이에 대해서 다루겠네. 그리고 5번에 배관은 도시가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압 성능과 기밀성 갖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를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항상 스프링 쿨러가 나오고 나서는요, 항상 이 옥내 소화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이 보시면 먼저 1번에 옥내 소화전의 문짝은 0.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 이 방수압력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서 냈죠. 이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냈습니다. 방수압력은. 그래서 방수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되죠. 0.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은 스프링 쿨러입니다. 0.1메가파스칼 이상은요. 이거는 스프링 쿨러가 0.1이고, 스프링 쿨러 설비가 0.2이고,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혹시 좀 봐둬야 될까, 앞으로. 4번하고 5번 지문 앞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소방대사물 건물의 각 부분으로 하나의 방수까지 수평거리 25m. 요건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옥내 소화전의 호수의 구경은 40mm,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25mm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옥내 소화전에서 가지배관, 지간하고 호수 구경은 같이 간다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봐주시고. 그 다음에 33번에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전기 보일러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정발량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
상당 증발량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일러 마력을. 그래서 보일러 마력,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1보일러 마력은, 저거죠. 1시간에 100도씨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통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하죠.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간류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됐다. 이 드럼이 설치된 것은 저것이 드럼이 설치됩니다. 드럼 설치되는 건 수관식 보일러가 보통 전기 드럼하고 수드럼이 보통 기수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이 설치된 것은 저 보일러입니다. 수관식 보일러가 드럼이 설치되고 얘는 드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에서 추종성은 좀 빠릅니다. 얘는 느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틀리게 드럼 하면요 수관식 보일러가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부하 변동의 안정성이 있죠. 얘 노통은 여기서 노통은 연소통을 의미합니다. 연소실. 그래서 연간, 연자가 연기 연자라고 했죠. 그래서 연소열을 간 내부에 보내서 데운다 해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고, 그래서 부하 변동에 안전하고, 요거는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4번에 난방 급탕 겸용 보일러에서 전격 출력은 급탕부와 난방부와 배관부와 예일부의 합으로 표시하죠. 요거는 시험에 내고 나서 다시 지문 썼네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죠.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에서 우리가 상용 출력, 전격 출력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그 부분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산 문제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 얘가 이제 아까 같은 드럼이 설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남의 대규모의 성기 수관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리고 114번 문제, 34번 문제. 자, 이 34번 문제가 바로 형광등 그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수 구하는 문제. 그래서 약간 다르죠. 제가 만드는 것은 40개고 얘는 이제 30개가 답이 되는데 문제가 거의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연락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4번은 문제풀이 안 합니다. 이거는 설치 개수를 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그 문제풀이 하면서 조도 정도는 풀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터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냈죠. 완충기 있고, 그 다음에 초속기, 가속기. 완충기는 보통 저거죠. 자, 이 엘리베이터가 바닥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완충기였죠. 그리고 조석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석기였고, 그 다음에, 자, 엘리미네이터 나오죠. 엘리미네이터는 일반적으로 얘는 저겁니다. 보통 제거장치입니다. 보통, 공기 세척 장치에 공기 중에 물방울을 제거하는 장치,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고, 요거는, 같은 엘리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균형추는 카운터웨이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반대 내려온 추, 건상기 부하를 줄여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죠.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 있었고요. 이건 뭐 좀 쉽게 나온 난이도 전환의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난방부하의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외기부하는 현열과 잡열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외벽 및 창문의 열 관리 클수록 손실 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벽은 탄열재를 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은 제거를 해 줘야죠.
3중창 이런 걸 해주면 좋고 2중창이나 아니면 유리는 이제 고단열 유리 같은 걸 써주면 손실량이 줄어들겠죠. 클수록 증가하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의 손실량은 실내 온도와 지중 온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산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벽의 손실 연령을 산정하는 경우 자, 우리가 상당 외기 온도를 제공해야 된다. 상당 외기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 실내 온도 차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지 보통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겨울철에 보통 이 난방에 의해서 손실되는 거는 이 실내 온도하고 실내 온도 있죠? 외기 온도. 일반 외기 온도 이 차이만큼 우리가 손실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그래서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당 외기 온도는 어느 때인가 하면 저때만 고려합니다. 냉방부하 우리가 구할 때 그때는 상당 외기 온도를 우리가 적용하지만 자, 난방부하를 산정할 때는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량을 고려하여 틈새 바람이 5번이 바로 극간풍이죠. 극간풍. 틈새 바람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37번 문제 보시면 단일 떡떡 변풍량 방식 가짜를 붙일 수도 있고 가짜를 뺄 수도 있습니다. 변풍량. 그래서 16개 시험은 자, 이렇게 가짜를 뺀 변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또 가짜 붙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가짜 붙일 때는 붙여서 내고 뺀다 이렇게 빼서 내네요. 그래서 이 가변풍량 방식. 자, 가변풍량 방식은 변풍량 방식이죠. 부하량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이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이 바로 가변풍량 방식, 변풍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풍량 방식에 비하여 설비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설비비는. 자, 왜 그런가 하면 가변풍량 유닛을 송풍량 조절한 걸 각 실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변풍량 유닛 때문에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비비가. 그런데 떡떡 면적은 가변풍량이 적어도 돼요. 그런데 사실상 가변풍량 유닛으로 인해서 비용이 설비비가 증가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부분부하. 그래서 이 부분부하의 부하시 송풍기 풍량을 제해서 반송 동력을 절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 절약형 하면 바로 이 변풍량 가변풍량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감소되면 송풍량이 적어되면 한기 불충의 염려가 있죠. 이때 실내 공기 오염될 수 있다는 거다. 부하량에 따라 송풍량이 조절되니까 부하량이 줄면 송풍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풍 유닛을 배치하면 각시나 좀별 개별 제어가 되죠. 근데 정풍량은 개별 제어가 안 되지만 가변풍량은 개별 제어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자, 변풍량 방식은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저거 합니다. 가변풍량하고 정풍량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형태 될 수 있죠. 에너지 절약형을 찾으라. 이럴 때 이제 변풍량, 가변풍량이 아마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자, 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걸 16회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못 가르쳐줬던 이 성적계수인데 좀 너무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적계수가 높을수록 이제 성능은 우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계수가. 그 다음에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자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2번은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발기의 냉각 열량을 압축기의 투입 에너지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정발 압력이 높을수록 보통의 응축 압력이 보통 낮을수록 성적 계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틀리겠고, 그래서 A와 B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답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4번 가지고는 했으니까 앞으로 2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히트펌프의 성적 계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는 거, 그거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 제어는 세대는 한 구 이상이라 했죠. 한 구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무인 택배하면 소형주택일 때 10에서 15%, 중형주택 이상은 15에서 20%를 한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단지 서버실은 집중군의 집중군의 통신과 방제실 등을 동일금에 통합 설치한, 그래서 단지 서버실이 아니라 단지 네트워크 센터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한, 그래서 여기서 단지 네트워크 센터의 개념을 물으려고 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단지 네트워크 센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위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공부해 두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단지 서버실은 어느 실에 둘 것인가, 그런 거 잘 보라 했어요.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의 건장상이었고, 그 다음에 MDF실, 집중력 통역 방지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을 공부를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세대 홈 게이트웨이하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의 통신을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인데, 근데 단지 네트워크 장비도 꼭 명시하세요. 어디에 설치하는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바로 통신 배관실 TPA실에 설치 의무였죠.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에 주동 추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주동 추리 시스템. 그럼 주동 추리 시스템은 우리가 카드나 비밀번호 눌러서 문을 열리게 하죠. 만약에 외부인이 오게 되면 각 호수를 눌러 가지고 영상을 통화를 해서 이렇게 늘어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는 경비실에 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형태로 해주죠. 여기 이제 주동 추리 시스템인데, 그래서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번도 이제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내부입니다. 접지 단자는 외부가 아니라 프레임 틀 내부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동추에서 세대 월표에서 통신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상 주동 현관과 보통 지하층 주동 연결하는 출입구에 우리가 이 주동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 시 우리가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과 자동문을 잠긴 상태를 자동으로 분리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노출형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죠. 주동 시스템 노출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립형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틀리게 우리가 해서 두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최근에 이렇게 두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걸 이제 꼭 공부하십시오.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실 것이 저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해놓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 장비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홈 게이트 어디 설치되는지,
또는 우리가 단지 서버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공부 학습을 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